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早くに。 교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신 엄상경 박사님께서 야간 관광을 통한 소도시 재생, 저상공인 관광 연계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大丈夫でした？ 대사기로 보시겠습니다. 向こうからあと5分で出されちゃったからいや私のはあと10分になってたんだけど5分で出されたからごめんなさいって巻いちゃった。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엄상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면요,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늘 죄송하게 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야간 관광을 통한 소도시 재생, 소상공인 관광 연계 활성화입니다. 이번 포럼을 맡았을 때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른 단어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맡아서 아무래도 그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관광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주제를 설정을 하는데 혹시 헛발질 할까 싶어서요. 저명하신 관광학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이게 선행 연구가 많이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리고 찾은 자료와 더불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연 야간 경제와 야간 관광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계점은 무엇이며 그럼 그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극복 사례나 성공 사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관광을 한번 관련을 시켜볼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야간 경제는 아시다시피 오후 6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광, 공연, 문화, 쇼핑 등등이 있고요. 이거의 원조는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취침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야간 활동이 좀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카페나 또 박물관, 서점, 또 심지어는 교통, 물론 교통은 주말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호주 시드니 등을 거쳐서 일본은 2016년 아까 제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풍속 영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본도 본격적으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야간 관광 특화도시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야간 활동, 야간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등이 와서 아무래도 주간 활동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간으로 옮겨서 야시장 같은 형태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음주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취식이나 음주라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야간 경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야간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날씨, 즉 기온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4도 정도가 되는데요.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4,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야간 경제, 야간 관광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야간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야간 프로모션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지자체 관광 연계 마케팅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상공인들과 지자체나 관광 쪽에 연결한다든지 협의하는 과정이 크게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야간 경제 규모는요, 대략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일수가 한 0.7일 정도 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쇼핑, 레저, 외식은 19%에서 3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22조엔, 2016년에 이미 22조엔을 했다가 코로나 때 15조엔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현재 22조엔, 우리나라 대략 한 200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288조엔이니까 영국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서울시나 부산 등 대도시의 일부 살짝 이 관련 조직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민간, 공동 컨소시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나 세제 감면 등이 일본에는 있고요. 또 교통안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24시간 교통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컨텐츠 유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축제, 야시장이나 야행 중심, 야행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공연, 미술관, 상점과 또 문화유산 결합형 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경제, 야간 관광 사례로 서울시 밤도깨비 야시장이 있고요. 또 부산의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라든지 해운대 빛축제 등이 있습니다. 또 전주에는 한옥마을 야간 개장이 있는데요.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팀 한 400여 개 팀이 되는데요. 100% 소상공인입니다. 서울시가 주로 장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를 본다면은 관광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빛축제 같은 경우도 주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됐고요. 매출 같은 걸 보면 한 1.6에서 2배 정도 증가가 됐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체류객이 한 40% 늘어나는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런던 또 뉴욕시 같은 데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중앙조직이나 지자체에 각종 야간 관광 관련 그 전담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보시면 어떤 그 영향이 있나 보면 간단합니다. 관광객이 유입이 되게 되면요. 지역 소비가 당연히 지출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이는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소상공인이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지역 내 재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고용 창출, 물론 임시직이나 알바지만은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광 소비 지출을 한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식음료, 숙박 등등에서 소매, 서비스업까지 보시면요. 여기서 교통이나 숙박시설, 호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관광의 소비 지출은 최대 수혜자는 바로 소상공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인바운드 상품이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도 이 인바운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메디칼 약 한 200% 정도 늘었습니다. 건강검진이 많고요. 또 여성의 미용. 근데 의외로 남자들도 일부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여기 뭐 일본인 지인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눈썹 문신하러 가끔 옵니다. 일본에 비해 한 3,4분의 1 정도가 돼가지고요. 대신 이제 그들이 포기하는 건 리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받고 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인바운드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뭐냐? 보면은 제조, 건설, 운수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5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나라 9988이라고 하죠. 그 전체
99%가 중소기업이고요. 88%의 고용을 중소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답니다. 물론 여기 99% 중에서 과연 소상공인이 몇 %가 될 것이냐라는 정량적 수치는 없지만 대략 7, 8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스 참 멋있죠. 우리가 테라스 하면은 뭐 지중해를 바라보는 혹은 이태리 유적을 바라보면서 혹은 뉴욕시의 뉴요크를 꿈꾸면서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테라스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이 오는 게 덜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어쨌든 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 수익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뭐 방화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가 있고요. 또 불법 증축이나 건축법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소음, 1층에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테라스 영업을 하게 되면은 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소음이 발생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분명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일부 테라스 영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최근에 16곳을 테라스 영업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한번 이 부분도 나중에 관련 부서에 계시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요즘 과거에는 상권 중심의 어떤 지원 사업이었다면요. 지금은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 중기부 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메리트가 뭐냐? 왜 소상공인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에 기대를 하느냐 그러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소상공인 어떤 지원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골목형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게요, 영업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몰과 동시에 거의 문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본에서 찌에코 선생하고 세 분을 김해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한 5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여정을 풀고 갔는데 8시 반 되니까 주인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뭐 도심에 가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업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관광 콘텐츠라든지 야간 콘텐츠라든지 부족한 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라든지 영업비용, 관리비용, 그래서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이 관광과 연계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게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밤에 사람이 없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야간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심하게 되겠죠, 소도시는. 그래서 이런 표적 타겟들에게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서 좀 야간에 유입을 시킬 수 있나 이런 관련되는 프로모션들이 좀 필요하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시장이나 야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47개 정도가 있는데요. 콘텐츠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규제나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 제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 다수 계신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담 조직을 만든다든지 야간 특구나 야간 상권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인센티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융통베이스, 즉 기노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보면은 일단 영업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그 지역 관광지 같은 이벤트 캠페인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가 분단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과 그 시내에 있는 홍주성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하고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프로모션 관련인데요. 이게 또 소상공인에게는 소위 말하는 굉장한 취약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상공인 40% 정도가 고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60대 이상, 60대 이상을 60대를 고령이라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0대 이상이 40%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전국에 한 300여 팀 정도의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중기부의 한성숙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을 맡고 보니까 정책 관련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뭐 1대1 교육도 출장 교육도 나가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뭐 또 정책 지원 같은데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협력을 하면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아직 현황에 우리나라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본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쨌든 시장은 한 21조 엔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6,500엔 정도 사용액이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0.71 정도 체류가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창출 관련인데 음식, 숙박 관련 이외에 경비나 청소, 교통, 특히 조명 관련된 일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어쨌든 고용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야간 상생협의회, 그러니까 즉 이것도 또 조직 관련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나 이런 부분하고 물론 이제 소상공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은 나중에 소상공인을 좀 관심을 두셔서 좀 더 같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소상공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광이나 기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좀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일본의 경우는 동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괜찮다 하면 200만 엔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히로시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건 인재 육성 사업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크리에이터나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교육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관광공사나 관련된 곳에서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인재가 좀 더 늘어난다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면 이제 홍주에 보면 의병 체험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야간 관광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체험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전통방 체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협력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찌부 선생도 아치문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고용에 효과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문객이 증가했다든지 소비액이 증가했다든지 고용이 늘었다든지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본다면 충분히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복이나
인류에서 어떤 극복을 했을까 또는 성공 사례들을 국내에서 한번 찾아본다면요. 야간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녁에 영업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원조는 양평의 문오리 마켓이었습니다. 그게 삼척에서도 초청을 해서 하고 이러면서 여러 곳에서 현재는 야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대구의 칠성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어쨌든 나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가장 나름대로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성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이나 8월에 걸쳐서요. 야시장이라든지 문화 관련 문화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도고시긴자라는 상점가입니다. 여기가 원래 상가가 3개가 있었어요. 상점가가 3개가 있었는데 이걸 합치면서 1.2km 동경에서 가장 긴 상가라는 컨셉으로 성공한 곳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까메이 회장, 연합회 회장이 있는데요. 그분이 2대에 걸쳐서 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은 명확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느낀 게 많았는데요. 일단 음식.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시장이 보통 현대식 시설을 많이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쳤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시설이나 어떤 종류나 또 상품 가짓수로 만약에 대형 쇼핑몰과 경쟁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오리지널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 그러니까 다배아르키 걸으면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시작을 했다가 약간 활성화가 안 되면 다시 업종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시장입니다. 지금은 보통 일본 매스컴에 하루에 한 2-3번 정도 나올 정도로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됐고, 보시는 저 긴짱이라는 캐릭터가 저게 한 20여 년 넘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한 20대 청년에게는 디즈니랜드의 도날드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봅니다. 제천에서 하는 겨울왕국 관련된 페스티벌인데요.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체류형입니다. 체류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체류객이 상당히 늘었고요. 사실 제천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 주인들이 소위 말하는 입이 귀에 걸렸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금 100만 명이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나도 가서 봤지만 100만 명까지 왔냐 했더니 보통 이제 허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1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현황에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점포 30개를 모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점포 30개를 모아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30개 모으는 게. 근데 지금 15개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승인기관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상인들이 반대가 심했었어요. 근데 왜 이게 돌아섰느냐 해보니까 매출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고민이 이런 겁니다. 보통 산업용 전기는 좀 쌉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하는 업종은 전부 다 일반 가정용 전기 값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염 때 정말 심했던 게 뭐냐면 대형 쇼핑 상가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냉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전기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요금 계약종이라고 해서 산업용,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숙박, 외식, 목욕탕 이런 데가 이 계약종이 지정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외로 소상공인 연합회 조직이 많습니다. 전국에 한 350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부도 있고 군단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 축제와 소상공인이 좀 연계가 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좀 더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역 축제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기타 홍보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축제나 야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이나 미술관, 상점과 문화유산 뭐 이런 결합형들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강경에 이제 국가유산 야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지역 축제는 반드시 지역 중심, 즉 시가지에서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역 축제 보면 80만, 100만 명 많이 왔다 그러지만요. 그 인근의 지역에서 보면 그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냥 외곽으로 와서 외곽으로 빠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자면 일단 행정적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담 조직이라든지 인센티브,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야간 관광 콘텐츠에서 제일 좀 중요한 거는 도시 규모, 즉 이게 대도시와 지방은 약간 대척점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나 야시장이 주로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도시에 어느 정도 좀 적합하지 않나 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마케팅 전략으로는 그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심, 시가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그 페스티벌 티켓이 10만 원이었는데 3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하루에 진짜 기십만 명씩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죽어나는 닭이 너무 많아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닭의 명복을 빌면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네켄이나 이런 데서도 협찬을 줄져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제천에서 하는 건데 그야말로 원도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 낙동강 평화축제도 원래는 칠곡보 생태공원에서만 했습니다만 그 군수가 새로 오시면서 외관 시가지에서 이 차를 맡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뭐 쌍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인근의 시장이나 상가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게 칠성시장, 앞서 말씀드린 야시장입니다. 이것도 강경 문화유산인데 마찬가지로 그 시가지 중심에서 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나 혹은 여러 가지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범위가 좁고 약간 편협적인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우리도 교통이나 문화, 공연, 쇼핑 같은 그런 야간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길 기대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상용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잘못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계가 안 갔어요.